네, 원투펀치 클래식 70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클래식 시작하기 전에 저희 클래식이 지금 70회거든요. 70회는 굉장히 기분 좋은 70회잖아요. 참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맨유도 퍼거슨 감독 이후에 정말 빨리 가는 시간이에요. 2013년이죠, 그게? 네. 맨유 팬한테는 빨리 안 간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70회는 우리는 즐거운 70회인데 2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마음 아픈 그런 팀이 한 팀이 있어요. 순랑이 저희 남편은 바로 맨유 팬이라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포거슨 이후로 자기는 너무 힘들다. 이제까지 왔던 게 전혀 해결되지 않고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낼 것 같다고 나는 2라운드밖에 안 봤지만 여기서 올 시즌 마무리 짓겠다고 그런 말을 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유 대체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오늘 주제예요. 근데 뭔가 이렇게 희망의 빛이 맨유 팬들에게는 마음 한구석에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저도 올해 이제 미국 주식을 망했는데, 근데 이제 머스크가 일론 머스크 알죠? 일론 예, 머스크가 맨유를 사고 싶다. 딱 하니까 주식이 맨유 주식이 미국에 이렇게 상장했는데 올랐죠. 17%가 빡 오른 거야. 이게 바로 맨유 현재 팬들의 마음인 거예요. 네. 일단 구단주부터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다들 팀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지금 불만에 쌓여 있던 일단 구단주가 바뀌어서 매각이 되기를 많은 거의 대다수의 맨유 팬들이 바라죠. 근데 지금 그게 매각설이 있긴 있어요. 있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야 지금 맨유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정상적인 클럽으로서 그 맨유의 로열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팬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데 이제 좀 있다가 몇 시간 있다가 머스크가 농담이야. 나는 스포츠 구단 살 생각 없어. 뭐 그러는 상황인데 그 짧은 시간인데 17%가 올랐다며. 아니, 근데 그 다음에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일론 머스크가 농담이라고 하니까 락클리프? 네, 맞아요. 짐 라클리프 씨가 영국 최고 부호니까. 네, 또 인수하고 싶은 좀 의사를 내비쳤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소수 지분을 글레이저 가문이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저희 순랑이도 그런 거에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조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게 처음에 맨유가 지금 총체적 난국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글레이저부터 바꿔야 돼! 딱 이러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맨유 맨유 팬들의 팬의 일순위겠죠. 진심일 거예요. 근데 글레이저는 글레이저고 현재 그라운드 안팎에서 벌어지는 문제 자체는 또 좀 다른 맞아요. 선수들의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선수 영입이라든가 감독이라든가 뭐 이런 전반적인 또 축구에 좀 관련된 문제, 물론 글레이저가 모든 문제에 아주 오래된 원흉일 수는 있지만 당장 또 직면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당면한 문제는 또 조금 결은 또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결국 그러면 브렌트포드전의 내용을 좀 안 짚어볼 수가 없죠. 네. 후방 빌드업이 안 되는 골키퍼의 문제에서부터 프리미어리그 적응이 힘들어 보이는 신체 능력이 다소 아쉬운 센터백의 영입과 기용. 그 돈을 또 많이 들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도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보는 게 센터백이 아니더라도 뛸 수 있는 포지션은 있으니까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상황에 따라서 이 선수를 어떻게 기용할지는 계속 두고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후방 빌드업의 문제, 수비에서의 어떤 문제들까지 많이 겹쳐진 게 올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불안한 출발로 좀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 브라이튼전도 그렇고 브렌트포드전도 그렇고 후방 빌드업을 하는 상황에서부터 이미 상대의 조여오는 압박에 너무 많이 당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 수비형 미드필더 3선 혹은 중앙 미드필더까지 볼을 잡아주거나 관리해줄 수 있는 미드필더의 부재 때문에 이 터나워 감독도 굉장히 많은 고민에 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프리시즌 때는 다소 폭을 벌려서 빌드업을 진행해서 상대 압박을 풀어나오기 위한 기본적인 전형들을 좀 만들곤 했었는데 막상 실전에 오니까 프레드나 맥토미니 쪽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너무 의식해서인지 선수들을 오히려 좀 너무 중앙 쪽으로 좁히고 괜히 풀백들까지 안쪽으로 좁혀서 프레드 옆에서 좀 더 빌드업을 보조해주게끔 뭔가 지시를 내렸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팀의 전형이 너무 안쪽으로 좁혀지죠. 이게 공략을 당했던 게 저는 1라운드 브라이튼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에릭센의 기용도 결국은 지금 선수단 3선 쪽에 어떤 불안함이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에릭선이 기술적인 어떤 역량이 있으니까 빌드업에 참여를 해줄 거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토트넘에서 이제 에릭센 선수가 뛸 때 보면 중앙으로 기용이 되더라도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주로 측면으로 많이 빠졌던 플레이 스타일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선수를 중앙에서 위주에서의 어떤 중책을 맡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미스가 많이 나고 말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직은 선수단 파악, 조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터나 감독의 출발 단계에서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 감독도 아직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게 두 경기 동안 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감독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약간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어가자면
테나우 감독이 약간 제가 봤을 때는 맨유에서 뭐 심지어 지금 몇 경기도 안 했는데 뭐 경질 모설도 나오고 하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하겠냐 싶고요. 일단은 테나우 감독이 어쨌든 맨유에서 조금 더 일단은 간다고 봤을 때는 이 감독 본인도 약간 좀 시야가 좀 더 트여야 된다. 뭔가 조금 더 융통성이 생겨야 된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일단 여름에 이렇게 선수 영입하는 패턴들만 보더라도 테나우 감독이 좀 아약스 감독을 오래 하면서 아약스에서 뭐 자기와 직간접으로 인연을 맺었던 선수들 아니면 아약스 감독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이 저 선수 괜찮을 것 같아라고 관찰했던 선수들 뭔가 좀 그런 선수들의 어떤 범주에서 계속 이제 영입설도 나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아약스가 예를 들어 테나우 감독과 더불어서 갖고 있던 예를 들어 영입 목록이라든가 영입 희망 리스트라든가 그것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와서 가져야 될 영입 희망 리스트는 제 생각에는 이건 규모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약스는 자신들의 전통에 맞고 자신들의 재정 규모의 주머니 사정에 맞는 그런 선수들 위주의 영입 리스트만 갖고 있었을 거고 하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사실은 그보다는 더 광범위하고 돈이 훨씬 더 많은 클럽이니까 이 돈을 들여서라도 영입할 만한 또 많은 또 슈퍼스타들의 목록도 갖고 있는 팀 아닙니까? 그런데 테나우 감독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휘봉을 잡은 이후에 어떤 일련의 영입 패턴 혹은 영입설이 나오는 패턴들을 보면 여전히 약간 그 아약스 시절에 너무 젖어 있는 그런 것이 약간 저는 느껴져요. 그래서 아약스의 지휘봉을 잡고 있을 때 많은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지휘봉을 잡고 있을 상황에서의 많은 비즈니스들은 약간 결이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아약스 시절 자기가 지니고 있던 배경 지식에 너무도 좀 지금까지도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테나우 감독이 좀 고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테나 감독이 맨유와 프리미어리그를 아직 다 파악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본질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는 비단 지금 테나우 감독 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선수 영입을 할 때는 협의가 중요합니다. 그 협의 같은 거는 지금 다른 리그에서 왔잖아요. 테나우 감독은 에르디비지에서 프리미어리그라는 곳에 왔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경기 스타일을 같이 이해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프리미어리그에서 과연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영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감독과 논의를 해야 돼요. 아무리 테나 감독이 예를 들어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다. 심지어 한국에 있는 아약스 전문가, 우리 저번에 불러 나방에 김진수 씨라고 네. 아약스 최고 전문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옛날 블린트랑 비교했을 때는 어떨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근데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마 적응 잘 못할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왜? 에르디비지는 게임을 계속 주도하면서 상대가 내려앉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점유해서 왜 아약스가 최강팀이니까. 아약스 최강팀이니까 그때 가지만 프리미어리그는 일단 피지컬적으로 높이를 공략하는 공격도 상대 팀들이 많이 할 뿐더러 맨유가 현재 경기를 완전히 주도해서 못 갈 겁니다. 그래서 리산드로는 치명적인 높이에 대한 문제를 노출할 거예요. 명확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 있는 아약스의 팬이. 김진수라는 진짜 아약스 많이 보는 팬이거든요. 이 친구 외에 다른 팬들도 많이 있지만 그 친구들은 기대를 많이 했어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거에게 발밑 좋고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에르디비지와 프리미어리그를 같이 보고 있는 한 친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진수라는 아이가 아니죠. 이제 나이가 많죠. 이제. 네덜란드 축구만 한 20년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유심히 지켜봤어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지만 만약에 좋은 디렉팅 시스템, 전문적으로 그런 디렉터들이 협의할 수 있는 체계였으면 아무리 테나우가 원하는 선수라도 그거는 페이노르트 출신 말라지아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는 확실히 해야 되고 과거에 모이스 감독 그다음에 바날도 들어왔을 때 바로 누구 영입했어요? 블린트. 아약스의 블린트 영입하고 뭐 슈나이달린 막 이렇게 영입했는데 다른 리그에서. 근데 그때도 그렇고 여태까지 이렇게 보면 수뇌부들은 지금 글레이저죠. 글레이저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입지에 타격을 주지 않는 면피용으로 중간중간 뭐
임대로 팔카오를 데려오기도 하고 카바니 카바니도 선수도 영입을 하고 질라탄도 영입을 하고 이번에 호날두도 영입을 하고 이거는 사실은 제가 보면 임시 방편이죠. 그때를 면피하기 위한 여러 무마용이 많았어요. 거기에 어쨌든 중간중간 살 덧붙인 선수들 중에 그나마 한 20%의 확률이나 될까? 뭐 브루노 페르난데스나 일부 선수들이 좀 터져주면서 중간에 야 이제는 갈아야 될 때가 왔어 분위기 딱 글레이저 가면 몰아내려고 하면은 갑자기 2등 뭐 하려면 또 2등 이러니까 지금 겨우 지금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글레이저가 그러면서 슬쩍 뭐 다른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여론이 형성이 될 때 싹 뒤로 자기는 빠져 있을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엔 뭐 영입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면은 이 맨유라는 로열티를 가진 이 큰 클럽은 영입을 할 때도 기본 베이스 기조화해서 플랜들을 짜서 하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그 미래를 좀 보고 영입 순서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과연 그랬을까? 중구난방. 이번 테나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막 급해지니까 이제 막 오버페이가 될 수도 있겠죠. 카제미루 영입 막 얘기하고 이거 홀딩 얘기는 지금 거의 제가 원투펀치에서도 한 6, 7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홀딩인데- 카세미루 선수를 데려오려면 레알이 천문학적으로 달라고 할걸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카세미루 선수가 지금 계약 기간이 많이 남은 선수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나이가 30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계약도 아니고 일단 막 이러니까 보세요. 첫 경기는 에릭센을 폴스 나인으로 이용했죠. 그 다음 경기는 에릭센을 마치 피롤로처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써보려고 그랬죠. 그 두 가지 포지션이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테나우도 최전방도 없고 호날두는 뭐 말 안 듣고 뭐 이건 도저히 뭐 이건 그렇고 홀딩 없고 테나우는 홀딩을 그래도 두고 썼었단 말이에요. 아약스에서도 리산드로 마티네스를 활용할 때. 그러니까 지금 고육지책을 테나우도 지금 써본 거죠. 그만큼 영입 정책이나 이런 영입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노하우, 프로페셔널한 부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는 구단이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때다. 지금 못 갈면 글레이저를 또 이게 어떻게 무마가 돼서 슬쩍 빠졌다가 다음 시즌에 어떻게 또 테나가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2등하면 또 이러고 또 지나가고 계속 글레이저는 배당금 또 계속 한두 해 더 먹고 이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다 그러고 분명히 이번 지금 녹화 기준으로 주말에 리버풀전 있을 거 아닙니까? 올트래포드 앞에서 대규모 시위 분명히 합니다. 네, 대규모 시위 일어날 거예요. 네. 글레이저 퇴진. 그 경기가 아마 지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누가 중계하시나요? 이러면 중계한 사람이 힘든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지금 현재 내 팀에 있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팬들은 아마 지금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테나우 감독 뭐 이런 문제를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이게 비단 테나우만의 문제인가? 이게 계속 지속됐던 문제거든요. 네, 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의 근원, 악의 근원은 이제 글레이저라고 글레이저죠? 생각하고 지금 맞아요. 그런 난리들이 지금 나는 네. 건데 다시 그래서 조금 미시적인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아까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이제 특히 브랜트포드전 거기 이제 그 경기에 관해서 디 애슬레틱이라는 또 유명한 스포츠 평론들이 이제 올라오는 웹사이트에 그 경기 분석 칼럼이 하나 실린 게 있는데 그 제목이 아주 굉장히 좋아서 이게 다 그 경기를 잘 요약을 했어요. 그냥 6단어로. Bad decisions, poor passes, 그리고 repeat mistakes. 그 6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아프다, 브렌트포드전을 디 애슬레틱의 그 칼럼니스트들이 잘 정리를 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브랜포드전 중계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데이아는 그냥 실책한 거고 중골 슈팅. 근데 예를 들어서 빌드업 과정에서 에릭센에게 주고 벌려진 저 센터백 사이로 사이드로 벌려주는 건 맞는데 지금 브랜포드는 그날 맨마킹으로 에릭센에게는 당연히 붙고요. 다 붙었단 말이에요. 네, 전술적으로. 붙은데 거기다가 달려오는데 에릭센한테 줘요, 데이아가. 이거는 정말 나쁜 선택이죠. 배드 디시전이죠. 네. 리산드로 마티네즈도 빈미에게 실점하는 과정. 네. 그 과정도 위치 선정이나 이런 부분이 좋진 않았죠. 물론 키도 작았지만. 네. 그리고 역습을 허용해서 실점했던 장면 있죠. 저는 그 장면을 유심히 보면 상당히 높은 위치로 다 가 있어요. 네. 맨유 선수들이. 맥과이어는 센터백인데 오른쪽 완전히 뭐 풀백처럼 그 공격 진영 거기 올라가 있고 리산드로 마티는 뒤커버하려고 하지만 거의 파이널 서드 끝에까지 올라가 있고요. 뒤에 사람이 없는데 아약스 때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세컨볼 대에서 역습 맞으니까
바로 이쪽으로 브랜트포드 선수들이 튀죠. 근데 아약스에서는 누구예요? 그 리산드로 선수 앞에 그 에드손 알바레스라는 그렇죠. 아주 든든한 멕시코 국가대표 홀딩 미드필더가 있죠. 있었죠. 예, 예. 근데 여기는 역습당하니까 리산드로 마치 뛰는데 맥과이어가 바로 놓쳐버리니까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역습도 프리미어리그의 템포는 에르디비지의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적 과정들을 자꾸 거치면 그러면 테나우도 기존에 했던 패턴들 뭐 셋피스에서 뒤에 포지셔닝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패턴들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전술적 수정 과정의 과도기는 저는 분명히 거쳐야 될 과정이고 그 부분은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네. 하지만 그 재료를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재료는 지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가 막판에 중계하면서도 제가 웬만해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는데 이 팀은 이제는 좀 갈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지금 전체적인 선수들의 구성 자체가 계획성이 없어요. 네. 이거는 정리를 좀 이제는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이거는 아무리 감독이 개선하고 뭐 해도 상당히 힘든 구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이적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감독이 와도 지금 상당히 힘든 과정은 겪을 가능성이 높아요. 갈 땐 가이더라도 노선은 정말 정확하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빌드업 안 되는 골키퍼에 대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번이 아니더라도 데헤아의 단점은 이미 진작에 드러났었고 오는 감독들의 후방 빌드업 전술이 좀 단조롭다. 그래서 팀의 빌드업 개선을 위해서 골키퍼 혹은 빌드업을 잘하는 3선 미드필더까지 이쪽에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매 시즌 해왔는데 지금까지 보강이 되지 않았다는 점은 이적 시장에 노선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아니 우선이 그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어디다 쓴 거야 그러면? 그러면 그게 딱 아까 얘기해 주셨던 여론 무마용으로 그래도 스타 선수를 영입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게 임시 변통 옵션들만. 네. 임시 변통의 기존 선수들에 대한 주급 체계도 제가 보면 정리가 안 돼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수들 네.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대해야도 그 주급 주고 다른 선수, 다른 팀들이 사갈 선수 팀이 없으니까 결국은 울며 겨자 먹기로 쓰면서 물론 지난 시즌에 한 시즌 동안에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줬지만 대해야가 안고 있는 빌드업이 안 된다는 단점은 고스란히 지금 맨유가 부담을 느낀 채로 전술구사에 제약까지 지금 걸려버리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왜 지금까지 선수단 구성을 못했는지 말해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적 시장 때 선수를 이제 갈아야 되는 시점이 온 것도 많고 이미 진작부터 그런 시점들이 와 있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독 그 작업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더뎠고 뭔가 손을 댈 때마다 꼬이고 꼬였던 이유는 어디에 힘을 실어줘야 될지 구단 자체가 방향을 못 잡고 있어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이게 계획성 있는 플랜이 있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올 시즌에서는 여기 보강 항상 이제 올 시즌은 어디는 놔두고 여기 보강해서 이렇게 플랜이 보이거든요. 보통 강팀들은. 근데 지금 맨유는 이미 그게 없어진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다시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팬들이 바라는 거는 그러니까 바꿔라 구단주. 네. 새로 시작하자라는 느낌이 강한 거예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그 동안의 성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버텨야지. 올 시즌에 뭐 일단 카세미로가 나이 30 넘었지만 벌써 만 30살이잖아요. 일단 이자를 많이 내더라도 돈은 많이 버는 팀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맨유가. 뭐 그거 가지고 일단 오버페이를 하더라도 그 영입해서 30대 선수 홀딩 받고 뭐 이렇게 해서 공격수 한 명 또 영입해서 받고 그래서 한 시즌 보내면서 계획을 짜야죠. 새로운 체계. 예를 들어서 라클트 경이 왔다? 이런 정도면은 이제 사실은 자산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니까 맨유 팬이고 이런 분들한테는 장기 플랜을 맡길 수 있다. 맨유 팬들은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요 기회에 됐다. 지금이야 타임. 지금이야 바로 이때. 글레이저를 치려고 글레이저 지금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나가야 될 때인가 보다. 그리고 이미 지금 매각하려고 슬쩍슬쩍 내놨단 말이에요. 얘기들을. 그런데 글레이저의 패턴으로 봤을 때 가격이 그렇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그렇죠. 정말 사는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렇죠. 가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막 한 방 챙기겠다. 과정을 겪어야 돼요. 맨유 팬들은. 아니 근데 지금 선수단 얘기 나왔으니까 뭐 이건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그 또 다른 이제 요즘 영국 쪽의 칼럼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로 미디어커한 스쿼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말로 뭐 하자면 선수단이 그저 그렇잖아. 그저 그런 선수단이라는 그 의미인데 근데 예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그저 그런 선수단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팀 팬이라고 제가 가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90년대에는 뭐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스쿼드를 갖고 있었고요. 전통적으로 상당히 긴 세월 동안 포지션별로
어떤 포지션들은 그야말로 월드 클래스 선수들, 그러니까 세계에서 그 포지션에서 몇 손가락 안에 꼽힐 수 있는 월드 클래스 선수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피터 슈마이켈, 반데사르 골키퍼 이런 선수들 다 월드 클래스 키퍼들이고, 로이 킨 같은 선수 월드 클래스 중앙 미드필더고, 뭐 2000년대 들어와서도 예를 들어 뭐 호날두, 루니, 테베스, 뭐 반니스텔로이 뭐 다 월드 클래스들 아닙니까? 그리고 설사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적어도 리그 내에서는 손에 꼽히는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앤디 콜이나 뭐 드와이트 요크 같은 선수들이 월드까지는 아니지만 프리미어 리그에서는 탑 클래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몇 자리들은 진짜 살림꾼들. 예를 들어 우리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그 예전에 뭐 90년대로 따지면은 데니스 어윈 같은 선수도 뭐 이름값이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상당히 쏠쏠하게 다 제 몫을 다 충분히 해주는 선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선수들, 그러니까 정말 월드 클래스, 그리고 리그 최상급 클래스, 그리고 정말 그 팀에 성실하게 정말 제 몫을 해주는 필요한 자원들, 이렇게 딱 구성된 팀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로빈 반 페르시 선수 있을 때 정도까지도 그런 시기가 이제 퍼거슨의 시대였는데, 지금 냉정하게 보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브렌트포드 뭐 브라이튼전 주전 11으로 나온 선수들 하나하나 냉정하게 보면 세계 기준에서 이 선수가 뭐 예를 들어 뭐 탑 10 안에 들 수 있나? 이 포지션에서 그런 선수 별로 없고요. 좀 냉정하게 보면 리그 기준으로 따져도 최상급이라 하기 어려운 선수들이 더 많죠. 지금은. 1314였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1213이 퍼거슨 마지막. 1314부터였죠. 모이스 감독. 모이스가 네. 영입됐던 라인들을 보면,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 선수들이 있었죠. 뭐 데파이, 마샬, 뭐 이런 윙포드나 공격 자원들. 네, 허리에 뭐 에레라, 뭐 슈나이더린, 뭐 마티치는 이제 무리뉴 감독이 잠깐 나이, 그래서 성공은 한두 시즌 했죠. 마티치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나이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새로 어떻게 보면 야심차게 영입을 한 선수들. 그 다음에 뭐 센터백에 맥과이어, 오른쪽 완비사카, 루크쇼는 그래도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는 뭐 부상 기간이 좀 중간중간에 막 있고 그랬지만, 당대로 보면 리그 최상급인 건 그렇다 맞죠. 쳐도 예전에 게리 네빌, 퍼디난드 비디치 그 이후에, 그러니까 퍼기 아이들, 또 퍼디난드 비디치 세대, 그 이후에 어떤 세대 교체를 해야 되는 과정들에서 퍼거슨 감독 이후에 어떤 영입 행보들을 이렇게 지금 한현님 얘기를 듣고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전의 세대들과 비교해 보세요. 게리 네빌이 있던 오른쪽 수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에브라 선수가 또 있고, 에브라이드가 반대편에는. 있던 그 뭐 또 중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긱스가 있던 사이드도 그렇고. 최전방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디 하나 클래스가 그냥 한두 개가 아니고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과연 무슨 원인인가? 근데 그게 보면은- 긴 시간 누적이 돼가지고 지금은 한 번에 고치기도 좀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서 그럼 터진 선수 누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누구? 브루노 페르난데스? 오자마자 솔샤르하고 구세주 역할을 했죠. 네, 솔샤르 왔대 후반기에 와서 구세주 역할하고 그 다음 시즌까지 터졌는데 올 시즌 벌써 보면은 팀 전체가 막 얼어지니까 지금 또 중구난방 헤매고 있어요. 보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누구 있어요? 진짜 제대로 된 영입이 누구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있어요? 얘기하기 힘들죠. 없어. 네.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선수들이 오고 가고 했는데, 물론 맨유라는 브랜드 로열티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강합니다. 포브스나 이런 데서 막 선정하잖아요. 근데 예전보다는 확실히 떨어지고 있고, 지금은 그 맨유의 많은 올드 팬을 포함한 해외 팬들, 맨유는 자국도 있지만 해외에 제일 많은 팬들이 있잖아요. 그 전 세계에 있는 월드와이드 팬들이 지금은 한계점에 봉착한 시점인 건 맞아요. 여기서 글레이저로 한두 번 더 간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두 자리 순위로 한두 번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맨유의 로얄티는 이제는 완전히 한 템포 꺾여서 이제는 뭐 거의 끝나버리는 그리고 이런 또 상황이 갈 하나 수도 있다. 이 말씀이 맞다고 보는 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월드와이드 엄청난 로얄티가 급증한 이유는 사실은 90년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리그가 뭐 그때는 1등 리그도 아니었지만 맨유가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간판이었고 선두주자였고 선구자였고 기념비적인 트래블을 함으로써 프리미어리그의 인식을 세계적으로 바꿔놨고, 또 말씀드렸던 그 스타들이 계속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게 맨유에 집중이 많이 돼서, 물론 유일한 대항마는 아스날이 있었지만, 그러다 보니까는 맨유가
오늘날 그렇게 많은 지구촌의 팬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맨유 아니라도 EPL 좋아하잖아요. 갈 수 있는 팀들이 많습니다. 맞아요. 팬들이 첼시 눈을 돌릴 좋아하는 수 있는 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심지어 브라이튼 같은 팀이 계속 잘하잖아요. 그럼 브라이튼 팬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뉴캐슬이 정말 새로운 구단주 휘하에서 아주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뉴캐슬 팬도 급증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꼭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아니더라도 잉글랜드 리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정을 쏟을 곳이 굉장히 다양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맨유의 로얄티를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언뜻 생각이 났는데 어디로 가느냐 생각해봤더니 한자로 지금까지 퍼거슨 이후로 갈짓자 행보였다. 술에 취한. 네, 이제는 술을 깨고 정상적인 등산을 해야 된다. 지금부터는 정상적으로 구단주 바뀌고 술 깨고 정상인으로서 등산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두 분이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맨유가 나아가야 되냐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올 시즌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2연패예요. 거기다가 지금 리버풀을 만난단 말입니다. 리버풀 팬으로서 프리뷰 한번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맨유 당장? 3연패라면 리버풀도 사실 이렇게 쉽지 않은 지금은 임무긴 시기를 하지만. 임무라서 쉽지 않은 출발이지만 맨유 팬이 3연패를 한다는 거는 좀 더 충격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어떤 해안을 마련한다는 게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오히려 실점을 줄이고 밸런스를 조금 잡을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네. 보입니다. 일단 센터백의 기용에서부터 니산드로 마르티네스의 선택은 세트피스와 같은 상황에서 집중적인 표적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터나워 감독이 프리미어리그가 좀 더 다른 리그들보다는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접촉과 도전이 들어오는 팀이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어느 정도의 신체적인 조건이 적어도 수비 쪽에서는 준비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어떤 느낌을 갖고 일단 출발을 하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경기 직전에 선수들의 핏을 봐야 되겠지만 그나마 프리시즌 동안에 린델로프, 바란이 이제 몸 상태가 어떨지 봐야 되겠고 에릭 바이도 사실 포인트 괜찮았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맥과이어를 중심으로 수비진이 짜여 있는 초반의 분위기는 완전히 실패였고 조금 프리시즌 때 좋았던 선수들 그리고 지금 뭐 팀 내에서 따져봤을 때 그래도 컨디션이 괜찮다 싶은 선수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기용하는 식으로 초반 일정들을 확실하게 백포의 베스트를 잡는 게 일단 저는 네.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 지금의 골키퍼 구성과 미드필더 구성으로는 아무리 선수가 급하게 영입이 된다고 해도 일단 양질의 선수를 영입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도 매우 적을 뿐더러 적응하기까지의 시간도 좀 소요가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현실적으로 터나워 감독이 아약스에서만큼의 지배적인 경기, 후방 빌드업이 위주가 되는 경기의 운영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다는 부분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떤 식의 대안이 될 겁니다라고 지금 당장 제가 얘기 드리기 힘듭니다. 이거는 방법을 저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감독 위치에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준비한다면 저는 이전 1, 2라운드보다는 좋은 접근법이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 방법은 워낙 각양각색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은 하기 힘들겠지만 일단 기초부터 다져라. 폼 좋은 선수들을 위주로 수비진을 재편하는 것이 첫 번째고 후방 빌드업의 지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금 취약한 포지션을 최대한 덜 거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갖고서 터나워 감독이 생각을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해안이 저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건 어디까지나 미시적인 관점에서의 대안이고 항상 거시적인 관점에서 맨유는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지 생각을 해야 된다. 우수한 디렉터가 있다면 리빌딩을 이끌어줄 수 있는 우수한 디렉터에게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우수한 감독이 있다면 우수한 감독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구단은 철저하게 이 감독을 받쳐주는 형태가 될지 이번 이적 시장도 아예 노선을 확실히 잡고 있었다면 아무리 터나워 감독이 프랭키 더용에만 집착을 해서 3선 차선책에 대한 영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하더라도 디렉터 쪽에서 충분히 이 감독과의 논의를 통해서 이 감독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3선의 차선책에 대한 방향을 미리 제시해 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국 저는 이 구단이 지금 누구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 전혀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의 이적 시장 사단과 초반에 어려운 상황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가까운 관점에서는 일단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되 거시적인 관점에서도 구단이 이제는 노선을 확실히 잡아야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저 리버풀 좀 프리뷰 잠깐 해달라니까요. 그건 잘 걱정이 많잖아. 걱정이 많아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일부러 네. 제가 봤을 네. 때는 이명철 의원이 일부러 지금 맨유 대 리버풀 그 프리뷰는 회피했어. 약간 피해가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하나는 리버풀이 강한 압박을 구사하기는 할 텐데 일단 최전방에 누가 나올지도 지금은 좀 변수가 많죠. 피르미누 잔부상 있다고 하고
누네스는 퇴장 징계로 못 나오고 조타도 지금 부상 이슈가 있어서 리버풀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센터백 쪽의 부상 이슈라든지 이런 점을 봤을 때 그게 몇 대 몇 그래서. 이거 이렇게 말 그게 몇 대면 예상을 해. 3대1 리버풀 상하겠습니다. 3대1 리버풀. 3대1. 저는 2대0. 갑자기 승부치고 옐로우인데요. 3대1. 3대1. 저는 3대1에 한 표. 네. 남편 미안해. 나도 2대1 정도로 할게. 네, 리버풀 승리. 어쨌든 이렇게 맨유가 어디로 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올 시즌 잘 치러야 할 텐데 팬들의 걱정을 조금 덜어주기를 기대를 하면서 저희는 이렇게 맨유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